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연관된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해 각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각각 독자 제재를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은 북한의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입니다. 먼저 러북 무기거래에 관여한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림영혁 대표, 러시아산 디젤류 반입에 관여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한혁철 대표, 또 러시아에 불법 체류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명한회사 소속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 등 모두 7명입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품을 실어 나른 선박 2척이 대상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북러 무기거래에 연관된 러시아 기업 9곳과 다른 업체 2곳 등 단체 11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건 북한과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의 이전, 조달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 기관 또 개인들과의 금융거래는 일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을 통해 군사협력 관계를 심화시켜온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거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영국 의회 의원들이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영국이 오는 7월 조기 총선을 치를 예정인데 북한 등 외국 세력들이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국가안보전략합동위원회가 오는 7월에 치러질 조기 총선에서 외국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이행 감시를 위해 설립된 의회 기구 국가안보전략합동위원회의 마거렛 베켓 위원장은 23일 리시 수넥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몇 년간 영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 선거 개입 시도를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 산하 사이버 보안기구가 러시아의 지난 2019년 영국 총선 개입과 중국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민주주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례를 여러 차례 적발했다고 지적하고 영국은 오는 7월 4일 총선에서 외국의 간섭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지난 22일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11월로 예상됐었던 선거를 앞당겨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서한에서 악의적 행위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분열과 약점을 악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과 민감한 정보 탈취를 위해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국내 분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인 주제를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온라인상의 이런 악의적 행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정치인들에 대한 보안 우선순위 지정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 기반 시설에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경계해 왔습니다. 영국 내각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의회 과학혁신 및 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영국이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제기하는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 연례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의 핵심 초점은 사이버 능력을 이용한 사이버 절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러시아, 이란과 함께 국가적 목적을 위해 사이버 범죄 행위를 활용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3개국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일중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 강화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서 실천적 대응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며 여러 과제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논의해 폭넓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무협력 추진에 의견을 일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내년에 한일 국교정상 60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를 위한 한일 협력과 연계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지혜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와 경제 통상 협력, 보건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어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는 차량과 인원, 장비 등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됐으며 최근 그 빈도가 높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모습과 함께 발사 후 발사체 궤적 등을 추적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도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군은 동창리 일대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성 로켓 발사 시 추적하고 만약 한국 영공으로 진입할 경우 요격할 준비 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27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몽골에서 선적을 취소당한 선박이 최근 북한 선적 선박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치 신호장치 AIS를 끄는 등 국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몽골 정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깃발을 단 화물선 룡현호의 국제해사기구 IMO 등록 정보입니다.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몽골 선적에 피스 엔보이호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몽골 해사청 관계자는 24일 BOE에 피스 엔보이호가 한때 몽골에 등록된 선박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피스 엔보이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트랜스폰더를 비활성화하며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2023년 10월 12일 몽골 선박 등록부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IS 장비를 활성화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해사청의 여러 번에 걸친 통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주와 선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골 당국이 확인한 이 선박의 선적이 북한으로 변경된 것은 북한이 해당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부터 AIS를 끄는 등 위법 행위가 발각돼 등록이 취소된 전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선박이 어떤 이유로 AIS를 수시로 껐는지 또 북한이 어떤 경위로 이런 선박을 구매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AIS를 끄는 것은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거나 직접 북한 항구에 입항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 주로 보여온 행태라는 점에서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선박이 애초 북한의 해외 위장 회사가 운영하던 선박이란 점입니다. 북한의 소유 사실을 감추고 운영하던 선박이 몽골 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 조치를 당하자 북한 깃발로 바꿔단 경우입니다. 다만 몽골 해사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북한에 매각되거나 이전된 것이라는 추정과 관련해선 아는 게 없고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한다면서
몽골 선적 선박이 등록 기간 중 제재 대상 국가에 입항하는 경우 몽골 법에 따라 등록 취소와 중대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북한이 지난해에 등록한 선박은 용현호를 포함해 최소 41척으로 추산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독일 연방총리실의 카스텐 슈나이더 정무차관이 다가올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한 간의 관계 유지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독 특임관을 겸하고 있는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23일 최근 한국 부산에서 열린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한 B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독일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소독기본법에 통일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수호한 점이라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분단된 통일에서는 서신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고 이는 동서독 주민들이 친지와 지인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면서 동독에서 서독의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접근이 가능했었던 것은 통일 후 지역 간 차이점과 변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통일 목표를 고수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면서 동서독 간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통일이 주는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한국과 하반기에 미한 북한 인권 협의가 예정돼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즉답 대신 인권은 여전히 미국의 외교정책 중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끔찍한 인권 기록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2일 올해 하반기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 협의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한국 외교부의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방한 중인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를 면담해 이같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협의는 지난 2016년 출범했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재가동됐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게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군사적 공격 행위와 라파 지역 내 팔레스타인인 집단의 삶의 조건에 물리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어 폐쇄된 인도주의 지원 관문인 라파 검문소 개방과 조사단의 가자지구 접근 허용을 비롯해 라파 공격 중단 상황을 한 달 내에 제출하라고 이스라엘에 명령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막기 위한 긴급명령 발동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며 이날 명령은 15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간다를 제외한 13명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유엔 헌장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사법기구로 유엔 회원국들의 법적 분쟁 제기와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루며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지만 강제 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 중심부 인근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이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23일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표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 일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민간인 보호에 더 힘쓸 것을 미국 정부가 압박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며
백악관은 존슨 의장이 사전에 네타냐후 총리 초청에 관해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붙잡혀간 인질들이 라파에 억류돼 있다면서 지상작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파 작전에서 180명가량의 하마스 대원 등을 사살했으며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지 않도록 그들을 인근 인도주의 지역으로 일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애초 100만여 명의 피난민이 몰렸던 것으로 알려진 라파에서 약 90만 명이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23일부터 이틀간 타이완섬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 등이 인근에서 대거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인근에서 작전 중인 수호위 30과 젠 16 전투기 등 중국 군 항공기 49대와 해군 함정 19척, 해안 경비대 선박 7척이 포착됐으며 특히 항공기 35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군사훈련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어 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군 동부전군은 중국 육해 공군과 로켓군이 참여하는 연합 리젠 2024A 훈련을 타이완 섬을 둘러싼 5개 수역과 중국 연안 4개 수역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이 훈련은 외부 세력과 타이완 독립 지지자들의 간섭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9개국과 유럽연합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미얀마의 인권 상황 악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호주, 캐나다,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과 유럽연합 EU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얀마에서 격화되고 있는 내전과 특히 민간인에 대한 위험 증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은 미얀마 전역에서 끔찍한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이어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100만 명에서 1,860만 명으로 늘었으며 집과 학교, 예배당, 병원에 대한 공격과 고문, 민간인의 인간 방패와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정은 물과 식량, 의료품 등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잔혹행위에 대해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인권 존중,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반군 측은 19일 서부 리카인준의 군정의 주요 거점 마을을 장악했으며 유엔은 이 지역에서 전투가 격화하면서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약 4만 5천 명이 거주지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 북부에서 24일 새벽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최소 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ABC 방송 등 언론들은 이날 새벽 3시쯤 파푸아뉴기니 엥가주 카오칼람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주택 50여 채가 매몰돼 약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주민은 로이터 통신에 사망자 수가 300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란 악토프락 유엔 국제이주기구 파푸아뉴기니 지부 대표는 미국 CNN 방송에 산사태의 잔해 규모가 축구장 3개에서 4개에 달하고 산사태 잔해가 주요 고속도로를 막고 있어 구조작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사태 규모를 고려할 때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재난당국 관계자 등을 현지에 파견해 구호 작업과 시신 수습, 기반시설 재건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